건강한 부동산, 건강한 건설, 건강한 자산을 알려드립니다. 선원TV 박기빈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건축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건축 행위에 대한 순서와 오늘 사업 진행을 알아보려고 해요. 건축 관련 행위가 그러니까 사업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혹은 증여나 물려받은 토지 혹은 물려받은 건축물 그리고 구매한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내가 생활할 건지에 대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은 이 건물로 돈을 벌 것이다 아니면은 풍족한 생활을 하기 위한 건축물을 지을 것이다 라는 그 판단을 해서 접근을 하고,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돈을 버는 신축 건물이니까 사업적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제 풍족한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건축물을 하신다면 이쪽에서 돈 관련 부분만 단계만 빼시면은 이제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쓰면서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좋은 토지를 찾아야 하죠. 일명 가성비 좋은 땅을 찾아서 설계에 맞춰 사업 분석을 한번 해야겠죠. 사업 분석표는 여러 가지 양식이 있지만은 대체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와 비슷하게 갑니다. 자,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대체로 사업 부지 분석을 하면은 사업 명이 들어갈 거고, 날짜가 들어갈 거고, 단위는 이제 설정해야겠죠. 그리고 부지 지번, 용도지구 어떤 건지, 상업인지, 일반 주거인지, 준주거인지 들어가고, 메인 면적 토지, 그 다음에 토지 평당 단가, 그리고 건축 규모, 이게죠. 분양가, 지상, 건축비가 어떻게 든다 들어갈 거고, 용적률 비율 들어가고, 건축 면적, 공급 면적이랑 이 면적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게 대출 금액을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은 어떻게 계획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상가는 어떻게 계획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 151억 정도를 제가 그때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이거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 토지 매입한다고 토지비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제세 공과금, 등기, 대행료, 용역비, 메인 용역비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세금을 줬어요. 그리고 건축비, 직접비, 그리고 간접비, 설계 인허가 감리비까지 이렇게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양을 한다. 분양 홍보, 모델하우스, 분양 보증, 광고 홍보, 분양 수수료를 해서 이렇게 빼줘야 하고, 그 다음에 부대비가 있겠죠. 일반 부대비용, 관리신탁 수수료, 민원 처리비, 시행사가 있으면 시행사 관리비, 입주 관리비 빼주면 되고요. 그리고 공과금, 보전 등기비, 취등록세, 토지세, 지방교육세 이런 게 들어갈 거고, 예비비 들어갈 거고. 내가 이제 돈이 많다, 엄청나게 많다, 내가 부자다 그러면 대출을 안 받아도 되지만 대체적으로 어렵죠. 그렇게 사업 진행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PF를 받는다면 이 정도의 PF 비용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지출합계, 그러면 매출 마이너스 지출을 하면은 세전 이익이 나오죠. 19억, 수익률은 몇 프로 이렇게 잡아주고 짜서 수지 분석을 짜서 계획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수지 분석을 완료해서 수익률을 확인해서 수익률이 좋다면은 실행에 들어가야겠죠. 자, 두 번째, 자금 사정, 그러니까 자기 자본과 대출금 등에 맞춰서 토지를 계약하고 구매를 합니다.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명도기간이 있을 테고, 임대가 나가 비어있다면 명도기간이 없겠죠. 아니면 건축물이 없거나 토지의 상태겠죠. 그럴 경우 자금 계획에 맞춰서 내가 낼 수 있는 중도금이나 잔금 기간을 설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미리 대출을 받아버리면 필요 없는 부대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명도 기간 사이에 중도금 잔금 기간에 맞춰서
미리 전 토지주한테 협의해서 고지하고 허락을 받아서 토지 사용 승낙서나 뭐 이런 걸 받겠죠. 그래서 설계나 이런 거를 신청합니다. 그래야지 돈을 그래도 좀 세이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왕이면은 이제 설계 허가서가 나올 때까지 잠금 기간을 잡도록 하죠. 네 번째, 위 기간 동안 이제 시공사랑 분양사 등 협의해서 사업 준비를 하도록 해요. 요즘은 토목에 대해서 굴착이 들어가면은 거의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설계비와 토목 시공비는 생각보다 넉넉하게 잡아야 해요. 다섯 번째, 허가 나오고 시공사 감리자 등 준비가 끝나면 다음 행위를 준비해야겠죠. 네, 다섯 번째로는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물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건축물이 있다면 철거를 해야 돼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철거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서울에서는 철거하기 위해서는 큰 건물일 경우에는 철거 설계, 철거 감리, 그리고 철거 전문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그 계획서를 다 관에 제출해서 확인하고 가야 되고요. 소규모 건축물일 경우에는 철거 전문 시공사와 철거 감리자, 그러니까 건축사죠. 건축사를 선정해서 철거를 해야 해요. 철거를 해야 해요.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중소건축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중소건축물 기준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거 순서에는 첫 번째, 철거 전문 시공사나 건축사를 선정해서 철거 계획을 유관기관에 제출을 해야 돼요. 설계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철거 계획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철거 감리자. 보편적으로 건축물의 설계 어떤 건축사로 선정을 많이 해요. 해서 선정해서 세 번째, 단전, 단수, 도시가스 철거, 그런 다음에 건축물을 완파 철거합니다. 완파 철거로 하는 거고 나대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여섯 번째, 시공이죠. 시공사에 맡겼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에 이임하는 부분과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흔히 건설은 이론을 기반으로 한 경험학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을 참고하시고 필히 빠른 판단으로 해결해야 돼요. 시공 중에 사고가 터지고 민원 처리 때문에 시공사랑 니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은 나중에 고생하고 깨지는 거는 사업주예요. 사업주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계속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스마트하고 똑똑한 시공사를 만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사업주가 빠릿빠릿 해야겠죠. 내 사업하는 거니까 당연히 빠릿빠릿한 게 제일 똑똑하겠죠. 자, 시공 순서는 크게 보면은 대지 경계 측량, 철거는 아까 했으니까 대지 경계 측량, 건물선 확인, 그리고 토목 공사, 그런 다음에 건축선을 재확인한 다음에 골조 공사 하면서 동시에 전기, 설비, 방수, 그리고 단열재도 설치하고 창틀과 도어틀을 넣은 다음에 일명 방통이라고 하죠. 방통을 치고 외장 공사와 내장 공사를 거의 동시에 들어가서 끝내고 수도, 전기, 도시가스 인입 공사를 하고 부대 토목 공사, 동시에 벽지 장판 공사를 하고 가전, 가구 설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감 청소 및 공사 종료가 되겠죠. 시공사가 할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업주는 그 시공이 잘 끝나는지 필히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확인하고 뭐 연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시공사가 비용이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굉장히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일단 짓고 했으면, 사업 준비를 했으면 팔아야죠. 이게 분양이에요. 분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내가 하는 방법, 두 번째는 분양사에 맡기는 방법이 있겠죠. 내가 하는 방법은 분양표를 만들어서 주변 반경 한 10km
혹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이든 다 같은 노선의 역 다 공인중개사에게 배포하고 현수막을 제작하고 광고하면서 인터넷 광고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겠죠. 광고를 하고 공인중개사들한테 배포를 합니다. 두 번째는 분양사를 선택해서 진행을 해요. 분양사를 선택해서 진행한다는 거는 입지가 좋은 데는 이제 분양비라고 하죠. 500에서 1000 정도 주는 거, 입지가 안 좋으면 1000 이상을 줘야 해요. 하나 분양할 때마다 분양사가 대신에 이런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다 대행을 하고 우리 현장에 와 있어 내가 지은 건물에 와 있어서 업무를 다 대신 봐주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근데 좀 편하겠죠. 근데 소규모 건축물이나 빌라 작게 하시면은 뭐 한 50억 정도밖에 안 되면 자체적으로 하셔도 충분해요. 충분하고 대신에 알 부분은 협의를 해야겠죠. 공인중개사들이랑 뭐 아니면은 뭐 분양사에도 얘기를 해서 잘 얘기해서 좀 조절해서 같이 협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 8번째, 사업이 종료되면은 정산해서 수지 분석을 맞춰봐야 돼요. 아까 이거 봤었죠? 이 수지 분석표 기반으로 해서 세전에는 이렇게 남았는데 사업이 끝나면 얼마가 남았는지 확인을 해서 사업을 종료를 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수지 분석표에 90에서 105% 선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나와야지만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공한 거고, 그리고 잘 사업을 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100% 맞춰서 딱 한다면은 그분은 뭐 시행의 신, 디벨로퍼의 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100%는 어렵고 대체적으로 아끼면은 90%에 들어가고 뭐 105%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마감이 될 거예요. 105%면 더 남는다는 거죠. 더 아꼈다는 거.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건축 관련 행위, 그러니까 사업, 건축 관련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정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어요.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도 많고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제가 생각에는 여기 이 정도 틀에서는 많이 벗어나지 않고 나머지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론을 기반으로 한 경험하기다. 경험을 해봐야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사업 시행하실 때 꼭 많은 자료를 보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너무 남만 믿지 마시고 내가 나를 믿어야 할 때는 나를 믿고 저 말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믿어야 할 때는 본인 스스로 믿고 사업 진행하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한번 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서원TV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